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할까요? 한국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물어본 결과 76.1%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오래 살아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0.4%를 차지하였으며 장래의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사를 한번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서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질환들, 만성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10.2%에서 2017년 16.6%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요.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혼이나 20, 30대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노후용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한데요.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또한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식사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국물에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이나 물에 밥을 후루룩 빨리 말아먹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에 말아먹는 습관은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위장으로 넘어가니 당연히 위장장애를 유발시키고 위 속에 있는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버려서 소화시간도 길어지고 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을 더 많이 상승시키고 몸이 당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국에 밥을 말아먹는 그룹의 식사 속도는 11.5분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4분 정도 빨랐으며 총 식사량은 75g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씹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국에 밥을 말아먹으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위장이 더욱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어 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국물 음식이 나트륨 섭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나트륨을 과량 섭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엔 특히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충분한 시간 동안 부드럽게 씹어내면 위에 진폐물이 적게 쌓이므로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먼저 마시게 되면 아침에 밤새 입안에 모인 세균을 물과 섞어서 몸 안에 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가글을 하시거나 양치부터 하고 물을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천연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인데요. 죽염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 정도에 죽염 1스푼을 넣어서 녹이고 약 30초 정도 가글해주면 됩니다. 기상 후 양치로 밤새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혹은 천연소금으로 만든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은 학계에서도 치주질환 그리고 충치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소금으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구강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기 전에 반드시 양치나 소금 가글로 입안 세균을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피부 좋고 최강동안으로 유명한 63세 최화정은 아침 공복에 매일 양배추와 사과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공복에 먹는 사과는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혈관질환, 즉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죠.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펙틴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도 예방하죠. 중간 크기 사과 기준 하루 섭취량 14%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있는데 이는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 공복 사과는 혈당 지수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으며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과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사과를 깨끗하게 씻은 후 썰어서 껍질째 드셔보세요.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를 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은 무척 민감한 상태입니다. 평소에 위험이 없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림을 느끼곤 하는데요.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데 평소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pH4 정도의 유기산이 위산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배추를 먼저 드신 후 사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양배추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유가 풍부해서 독한 위산과 자극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얇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 양배추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열에 끄떡없는 감자와 달리 열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삶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양배추 데치는 것이 힘드시다면 시중에 파는 양배추즙이라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배추도 공복감을 해소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메뉴로 정말 좋습니다. 양배추의 바깥쪽 잎에는 비타민 A, 하얀 잎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죠. 만성위염에 시달리는 분은 꼭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순히 요리에 쓰이는 식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근의 단맛과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로회복에 좋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줘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단 당근의 향이 싫다면 사과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좋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탄닌이란 성분이 수분을 강하게 흡수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복에 섭취할 경우 변비를 불러올 수 있고 탄닌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더 좋습니다. 10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안 짚을 정도로 정정하신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은 40년째 같은 아침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장수 비결인 아침 식단 중 하나는 바로 찐 감자인데요.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비타민C,
식이섬유, 펙틴, 칼륨, 마그네슘, 이눌린 등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서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40도 이상 가열해도 고유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는 독특하고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물입니다. 감자는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 및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2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은 물론 콜라겐 생성에 큰 도움을 줘서 근육을 짱짱하게 보강해주고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찐감자를 아침마다 꾸준히 6개월 이상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7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전날 삶아두면 껍질만 까서 먹으면 되니 바쁜 아침에 시간 절약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공복에도 자극이 덜해 위 점막에 부담이 없고 질 좋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또한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완전 식품으로 꼽히는 달걀은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로 단백질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가진 비타민 A와 비타민 E, 면역력 증진을 돕는 비타민 D,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단, 달걀을 드실 때는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삶은 달걀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8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고기를 즐기면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들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이 조금씩 끈적이는 상태로 변하는데요. 탁해진 혈액은 성인병 유발과 함께 심근경색,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에는 혈액과 혈관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불포화지방산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몬드는 지방 함량은 높은 편이지만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 분비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아몬드를 오전에 섭취하면 공복감 감소 및 고열량 식품에 대한 식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은 비타민E와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 등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는 완벽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건강한 습관 9번째는 커피는 기상 후 3시간 이후에 마셔라입니다. 아침에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여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돼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는 기상 후 3시간, 식사 후 1~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